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신 고생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시고 계시는 진행자님께 감사드리고 또 정혜주 또 실무 담당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조금 이 제목이 좀 거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한 10여 년 남죠. 연구 활동, 연구 인생 살아오면서 그 키워드로 초인계 기술 그리고 나노 기술이 딱 이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고 또 그 두 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 코센 브릿지 포럼에서 이제 지향하는 또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인정 네트워크. 거기서 이제 잘 맞는 제목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제 네.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나눠놨는데, 먼저 짧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도 아마 부산 출신인 걸로 알 것 같은데, 네,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서울 서강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8년에 센다이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지금 지도 교수이자 또 보스 교수인 아지리 교수 랩에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인계 기술, 초인계 기술을 얘기할 때 제가 또 방금 이 세 명의 중요한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면은 이 초인계라는 말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제 98년도였는데 그때 한국에서 90년대 중후반에 이제 미국과 일본, 유럽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 초인계 기술이 이제 한국에 소개되었고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이 초인계라는 기술이 있다라고 이제 한번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까먹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화공과 그리고 이제 연력학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또 한 번 초인계 기술이라는 걸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석사 때 학부 그리고 석사 때 이제 은사 그리고 지도 교수로 계셨던 유기평 교수님 지금은 이제 킹스 대학원대학교의 총장님으로 이제 계시는데 이분 밑에서 이제 기초적인 연력학 물성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적혀 있는 이 슈퍼그린이라고 조그만한 아시아의 초인계 학회인데 여기서 일본의 그 아지리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됩니다. 벌써 이제 2008년이니까 한 3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2012년에 학위를 받고 또 지금까지 이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호쿠 대학을 이렇게 소개를 하자면은 재료와 초인계 기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이 굉장히 가까운 나라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나라인데 짧게 소개하자면 이 동북대학은 이 일본의 동북 지역의 중심 도시인 센다이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센다이 자체는 인구 100만의 작은 소도시지만 이 넓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알려졌는데 이제 2011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그때 쓰나미 피해가 이쪽 해안가 쪽에서 좀 발생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센다이에서 좀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원전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일본 유학생 수가 굉장히 급감하는 그런 또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국대학은 1907년 6월 20일 일본 그 옛날 말로 치면 제국대학이죠. 제국대학 중 9개 중 세 번째 동경 교토대 다음으로 설립돼서 굉장히 빠른 시기에 세워졌는데 이게 이제 일본 내에서도 지방의 이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이 6번째, 그리고 타이페이 제국대학 7번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먼저 설립된 대학교다. 그리고 이때 그냥 재미로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1907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국대 하면은 사실 제일 유명한 게 금속 재료 연구소가 그러니까 세계 톱 클래스의 연구소가 있다는 거랑, 그다음에 WPI-AIMR 해서 이제 융합 재료 물리 수학 중심으로 이제 돼 있는 융합 연구소, 융합 과학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자원물질 연구소에서 이 또한 이제 재료 연구가 중심인 그런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직접 속해 있는 미래과학기술연구소는 산학연, 그러니까 산업체와 공동 연구를 주로 많이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즈리 교수와 이제 저희 그 초인계 기술의 그 계보를 한번 살짝 소개를 하자면은, 초인계 기술 자체는 여기 1980, 90년대 미국 군사 우주 분야에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유럽 쪽으로는 이제 프랑스, 독일을 거쳐서 독일이 이제 기초물성, 그리고 또 프로세스 쪽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고, 또 일본 쪽으로 와서는 또 일본 또 특유의 또 재료의 연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재료 쪽으로도 많이 응용되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유기평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 초인계 그 1세대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아지리 교수는 처음에 일본에 처음 그 초인계를 이제 들고 들어오신 이 사이토 교수님, 아라이 교수님, 요 부분 계보를 이제 같이 하는 2세대, 일본 내에서는 이제 초인계 2세대 연구원이라고 보고, 저는 이제 그 밑에 한일합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합작으로 있는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 자체도 굉장히 초인계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초인계 영매공학연구센터도 이제 최근에 설립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 이제 아재 교수 홈페이지인데 일본어로 돼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초인계에 관련된 재밌는 그 얘기들이 많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을 이용하시면 금방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초인계 물성과 나눔자 제조 테이트고, 그럼 계속 초인계인데 초인계가 무엇인가? 이제 초인계는 여기 이제 온도 압력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이 3상을 알고 있는데, 이 특정 온도를 그리고 이 특정 온도, 임계 온도라고 합니다.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 이상의 이 상태를 초인계 유체라고 합니다. 초인계 유체는 유체가 이제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초인계 유체로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제가 주로 연구를 많이 하는 쪽은 초인계 물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초인계 CO2도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 초인계 CO2로는 이제 추출이랑 최근에 또 반도체 산업 때문에 반도체 세정 쪽으로도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영상을 하나 제가 찍어왔는데 거기 한번 들어. 응? 잠깐만요. 이게 레이저 포인트가 돼서 말을 안 듣네요. 플레이가 왜 플레이가 안 되지? 이게 왜 플레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플레이가 안 되니까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일단 물을 이제 이렇게 액체와 기체 상태로 이제 룸 템퍼러처에서는 이렇게
상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를 높여주면은 이 액체상에서 이제 한 100도, 물이 100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기 때문에 버블, 잠깐만요. 이거에 이제 된다. 여기 보시면은 온도를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버블이 생기면서 끓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더 올려주면은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고, 뒤에 글자가 원래 잘 보였는데 이렇게 흐릿하게 되는 클라우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뒤에 그 계면이 없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투명한 상태로 되면서 초인계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다시 액체와 기체로 상이 분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쪽을 많이 했고, 그 나노 입자를 가지고 또 응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파 옥사이드의 솔루빌리티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이 초인계, 물의 초인계의 온도 부분에서 이 카파 옥사이드나 카파 하이드록사이드가 가포화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커졌다가 이제 이 가포화도가 요 부분에서 갑자기 커지는 거죠. 이 가포화도가 커지면서 이 나노 입자로 석출되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작은 나노 입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에 녹지 않는 기체들도 이렇게 고온과압에 물이 되면은 수소 같은 특히 이런 기체도 굉장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버블과 액체가 아니라 한 페이지를 호모지니스한 페이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반응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게 세리움 옥사이드인데, 이 표면을 또 이제 개질하기 위해서 유기물도 같이 예를 들어서 세리움 하이드록사이드에 옥탄산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은, 물하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렇게 100도씨에는 뭐 상이 이렇게 뭐 물층, 기름층, 그다음에 가스층 이렇게 세 개로 있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이 균일한 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일한 상 때문에 굉장히 골고루 반응이 잘 일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거기서 이제 만든 이제 지금 보시는 한 5나노 정도 되겠네요. 5나노 정도의 크기의 작은 나노 입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 표면이 이렇게 유기물로 이제 잘 커버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인계의 상태는 굉장히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합성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의 일반 반응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비슷한 건데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종류를 여러 가지로 바꿔주면은 이 나노 입자의 이 코어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면이 이제 제어가 돼서 여러 가지 모폴로지를 만들 수 있다는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모폴로지에 따라서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또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재미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인계 기술의 응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인계 CO2가 있는데, 이제 건조 과정에서 이 초인계 CO2를 사용하면은 이제 나노 입자를 생성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용액 안에 이제 나노 입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건조를 하면은 이 캐필러리 포스가 작용해서 이제 응집 효과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래서 기껏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어리게이션이 되기 쉬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인계 CO2 건조법을 이용하면은 이 액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응집 효과를 굉장히 억제할 수 있고 단분산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사실 이 밑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에어로겔을 만들 때 쓰는 방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촉매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단순히 건조 방법을 이렇게 오븐 건조를 했든 백큐um 오븐을 했든 그리고 조인기 시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재료인데 단지 이 건조 방식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응집이 되고 안 되고 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고 물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또 만든 다양한 입자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여기 리스트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고, 또 제가 주로 또 박사과정 하면서 했던 것들은 이제 그런 이러한 산화물과 복합 재료뿐만 아니고 이 금속, 환원제까지 추가로 투입해서 초인계 환원 반응장을 이용해서 금속 나노 입자를 만드는 그런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면은 이런 반응장도 중요한데 사실 반응기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화학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비커에다가 이제 이런 반응을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는 이제 화학공학이다 보니까 반응기를 이제 디자인하고 선택하고 하는 일들도 합니다. 그래서 배치형 반응기에서 주로 이제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이제 흐름식 플로우 타입 반응기로 하면은 연속적으로 공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도 용이하고 스케일업 할 때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재밌는 또 이점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반응기의 이제 계략도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단순히 예를 들면 물을 이런 식으로 펌프를 이용해서 흘리고 온도를 높여주면 바로 여기서 초인계 상태가 될 정도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반응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라인을 끌어다가 믹싱을 해주면은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가 반응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원하는 온도에 원하는 물질을 반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택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랩에서 사용하는 그런 리액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펌프죠. 하이프레시 펌프 두 개로 이제 용액을 이제 흘려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기가 이제 뭐 온도 체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보고 있고요. 이제 메인 요 안쪽이 히터와 라인으로 구성된 반응기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온도 컨트롤이고, 그다음 여기 달려 있는 게 이제 프레셔 압력 제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반응이 끝나면 요 뒤쪽에 잘 안 보이는데 냉각기가 있고요. 냉각기를 통과해서 나오는 그 용액은 다시 이 조절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신 옆에 옆면에 달려 있는 실린더 형식의 통이라고 할까요? 이 통에다가 자국자국 들어가서 교대로 이제 생성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뽑아받으면 요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액을 이제 반응 후에 용액을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입자를 이제 세척하고 그다음에 건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파우더 형태로 이제 얻을 수가 있고요. 이 파우더 형태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촉매로 뭐 펠렛을 만들어서 촉매로 쓴다든지 아니면 나노 플루이드를 만들어서 응용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잘 만들어진 나노 입자라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89%의 나노 플루이드를 만드는 제작 과정입니다. 용매를 이제 정말 조금밖에 투입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흔들면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볼륨이 낮은 요게 이 볼륨에 다 녹아 들어가는 그런 되게 에, 신기한 그런 나노 플루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입자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 점도가 굉장히 낮은 거의 뉴토니안 플루이드에 가까운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는 시간 관계상 좀 이렇게 점프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그런 반응기의 종류, 방금 보셨듯이 이제 랩 사이즈에서 시간당 그람 오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랩 사이즈, 그리고 연구 목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반응기가 있고, 이거를 스케일업해서 만든 게 이제 파일럿 사이즈 정도로 되는 게 이제 하루에 킬로그램 오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자동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있고, 사이즈 더 크게 만들면은 정말 연간 톤급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 뭐 리액터죠. 리액터 시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여기 이제 2세대라고 하면 3세대라고 해서 이게 원래라면 어, 액,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제 모디피케이션해서 만든 건데, 펌프를 여러 대 이제 연결해서 그리고 끝에 콜렉터를 달아서 이렇게 콤비네이토리 시스템을 만들면은 굉장히 다양한 조건의 합성 조건이라도 간단하게 매우 빠른 시기에 여러 가지 샘플을 동시에 다발적 시퀀스요. 동시 답은 아니고 시퀀스로 이제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도 있고 머신러닝 이런 이슈들이 이제 와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리모트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또 하고, 또 빅데이터 머신러닝과 AI 이걸 조합하면 이제 AI 레시피를 만들어서 여기 장비에 이제 던지면은 이 장비가 알아서 이제 요리하듯이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4세대 타입의 반응기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20분이면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또 나노 입자에 대한 물성을 다시 소개를 하자면은 아까 그 나노 입자라고 해도 다 같은 나노 입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이 사이즈가 5나노 여기죠. 5나노, 10나노. 보통 이제 10나노만 해도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어, 이게 이게 10나노짜리죠. 9.7나노, 10나노짜리고 여기 5나노짜리입니다. 10나노와 5나노 차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템 사진으로서는 뭐 그냥 사이즈가 작은 거 말고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걸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뭐냐면은 아토믹 레이어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레이어 수가 이제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 레이어가 다른 건 당연한데 이 우리가 이 세리움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표면에 그 산소 베이컨시가 생기기 쉬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3가냐 4가냐 이렇게 존재하는데, 보통에는 표면에 삼가가 이제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촉매 반응을 많이 이용하는데, 크기가 5나노 정도로 줄어들면은 이 표면 이쪽 양쪽 표면뿐만 아니라 이 코어 레벨까지도 이게 삼가, 즉 환원되기 쉬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산소, 옥시전 스토리지 커퍼시티라고 이 물성을 측정해 보면은 단순히 이렇게 뭐지? 아, 그 차이가 확실히 요, 요 사이즈만 달라도 이렇게 뭐 2배,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서 저온에서도 이제 작동하는 그런 나노 입자를 이제 합성하고 프로세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그런 거는 촉매와 에너지 분야에 많이 제가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일본 내 산업 폐열 현황 그래프인데 보통 이제 500도 이하에서 이렇게 보면은 500도 이상은 뭐 당연히 재활용돼서 없지만 요 부분의 열들은 아주 매우 그냥 버려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폐열, 버려지는 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열들을 이용하면은 더 에너지 효율적으로 어 이용하고 또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온에서도 작동하고 고활성 그런 나노 촉매 개발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반응 그 예로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뭐 최근에는 이제 메탄 계절 반응 많이 했고,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맥리코아, 그다음에 비추맨 업그레이딩 같은 연구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시간상 하나만 더 보면은요. 그 이제 요거는 세리움 옥사이드에 크롬을 도핑한 그런 나노 입자가 되겠는데요. 크롬을 굉장히 고농도로 도핑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프로타입 리액터를 쓰면은. 그리고 그 도핑의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모플러시 달라지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이 비추면 중진류 개실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진류 안에 포함된 아스팔텐이 이제 가벼운 물질로 몰텐으로 이제 몰텐이라고 하죠. 몰텐과 라이트 가스로 이제 되는 그 과정을 이제 보면은 확실히 성능 차이가 이제 같은 반응 조건에도 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환원되기 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원되기 쉬운 그 성질에 따라서 어, 비례적으로 이제 아스팔텐 컨버전이 이런 식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게 뭐 요약한 내용이고, 끝으로 저희가 이제 협력하고 있는 요 연구자들 소개한다면은 팀 아지리로 같이 이제 연구 활동하고 있는 토마이준 교수, 그다음에 요코 조 교수가 있고요. 그다음 한국에는 이제 초인기 기술과 공중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서울대 이윤우 교수님, 뭐 최근에 이제 바이오 디젤 관련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시류 교수라고 굉장히 젊은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굉장히 잘 선도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이고요. 또 멕시코 쪽은 이제 수혈합성 쪽으로 해서 카를로스 교수가 있고, 같은 이제 한국인인데 규수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플라즈마 핵융합 비초물성을 하고 계시지만 플라즈마 핵융합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재료 개발에 대해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